미국이 이 기술로 인해서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했고요. 이번에도 이게 경기 침체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역시 또 구원할 만한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찾아보고 싶냐면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그때 2016년도에 발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뭘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의 발달. 맞습니다.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온다면 어떤 업종,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지, 이런 업종, 종목이라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사 모아놓으면 오히려 기회가 될 텐데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이시니까 시장 상황부터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 지금 장 마감점인데요. 오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안팎 떨어지는 건 요즘 일도 아니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매크로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에서 어떤 호재들이 있어도 먹히지 않는 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크로에서 뭔가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코어 CPI, 즉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에너지라든지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 코어가 확 올라갑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뭐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이게 또 그냥 얄밉게 확 올라가고 이걸 또 세게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놨더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또 내지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면서 또 유가가 올라가고 사실은 이제 금리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전부 다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정말 중요한 거는 심리다. 지금 이제 물가가 5%에서 뭐 7%, 어떤 나라는 더블 디짓 10%가 뛰는데 나 월급 10%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임금은 당연히 따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다 쉬쉬하면서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보물터지 툭툭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야, 이렇게 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 임금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바로 심리라는 거죠.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워낙 비둘기파의 이미지가 강했고 그다음 주식에 좀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대응하던 부분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뚝에서 이제 금이 가고 막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올리지 않으면 사실 심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패닉과 공포가 있어야 잡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크레딧 리스크까지 번지지 않았다 였다면 이번에는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한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바닥을 한번 짚어본다면 미국이 더 이상 자기가 올려놓은 기압에 자기도 못 버티게 되면 일단은 스위치를 끌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언제까지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연말 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 3개월 뭐 5개월만 버티면 된다면 사실 버티는 게 맞죠. 근데 그 고통이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심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욕먹는 게 그때 사시죠 그러면 그 돈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신용위기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위기가 지금 뭐 괜찮다고 정부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터지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좀 나중에 터지거나 혹은 안 터지는 국가도 있을 텐데 한국은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국은요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의 수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고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에 비해서는 일본과 독일과 한국 같이 특히 제조업 수출 강국들이 이번에 원재료는 다 없죠, 그죠? 그래서 원재료하고 환율의 부담 때문에 전부 다 무역 수지 자체가 적자로 돌아섰던 굉장히 유례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어떤 경제 위기 때 있었던 우리 체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일부의 가계와 일부의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특히나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크게 전환하는 대변혁기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가 저 앞에 보이지만 저 낭떠러지를 뛰어서 넘을 수 있어요 라고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되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참 아쉽지만 이번에 어떤 그 변혁기가 굉장히 아픈 상황이 될 거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 코로나라든지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전 세계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정산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채 비율은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영업이나 이런 상황은 더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직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공청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니? 그리고 총선 이런 대선이 있을 때는 늘 구휼책을 줬지만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한국 체력 굉장히 강하지만 일부에서 골마
빠진 부분은 아마 도려낼 수밖에 없을 거다가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들으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손실도 컸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겠죠. 저가 매수 하실 분들은. 그럼 이제 물려있는 분들 혹은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지금 똑같이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주식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2023년 이제 10월 어느 날이 됐을 때 3.6% 벌 수 있을 것 같냐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저는 주식을 지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뭐 내년 1월달, 2월달 어떻게 보면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서 미국 금리가 4.75를 딱 찍었을 때쯤 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더 싸게 살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은 지금도 막 계속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잡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 주식시장에 임하는 태도는 내가 1년 뒤, 3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 예금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초과 수익이 나올 것 같은 종목이냐. 왜냐하면 종목이 아예 없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똑바르게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장래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DNA들을 장착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 없이 무작정 포트폴리오 구축해놓고 기다리는 거는 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1년, 뭐 3년, 5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리신 분들이라도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걸 해약을 해서 적금에 넣었을 때 이 두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주식이 이길 것 같냐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마음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지진 않겠죠. 언젠간 반등이 올 텐데. 근데 이렇게 반등이 오는 시기는 늘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극복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1997년에 IMF 위기가 왔을 때는 인터넷 시대가 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08년에는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왔고 그러면서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또 주가가 많이 반등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경제 위기가 이제 어느 시점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반등이 간다면 기존의 주도주들은 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새로운 주도주가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테슬라 AI 데이에도 굉장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또 센터장님께서는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셨고 또 이쪽 분야에서 또 조예가 깊으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AI라든지 아니면 로봇 이런 산업들이 부상이 앞으로 이제 이번 경제 위기 이후에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기자님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미국이 기술로 인해서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했고요. 이번에도 이게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위기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역시 또 구원할 만한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찾아보고 싶냐면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들어갔던 내용 중에 AI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2016년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별로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그때 2016년도에 발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뭘 것 같으세요? 인공지능의 발달.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뭐냐면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2020년도에 GPT-3라는 모델이 개발되면서 AI는 그 전과 후로 나뉩니다. 2016년도에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을 때하고 2020년도에 하이퍼스케일 AI가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봇 얘기하게 되면 되게 허무맹랑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산업혁명 이후, 즉 우리가 뭐 1차,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라는 건 우리가 익숙하죠. 달리는 자동차는 정말 내연기관은 기계죠. 네. 정말 기계입니다, 자동차는. 네. 근데 기계에다가 알아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해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는 액션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얘기는 달리는 로봇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바운드리에서 로봇 회사고 그중에 제일 큰 게 바퀴 4개 달린 로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자 역할을 할 게 이 로보틱스라고 보냐면요. 이미 하이퍼스케일 AI가 고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과 모델은 어느 정도 정형화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어 모델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엔비디아하고요. 네. 지멘스하고요. BMW 회장이 셋이 모여서 야 이거를 우리가 100년 뒤에 보면 정말 역사적 순간이다. 지멘스하고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려는데 우리 AI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내린 기술을 우리 지멘스하고 같이 융합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일의 지멘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모든 공장들의 스마트 팩토리가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향유하게 될 겁니다.
AI 기술들이죠. 그래서 뭐 옴니버스라는 다 통합이 되는 플랫폼도 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아이작이라든지 아니면 제슨 같은 플랫폼들을 같이 나눠 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지멘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봇 팔들, 뭐 쿠카나 ABB나 아니면 뭐 파낙이나 이런 기계 로봇 팔들이죠, 그죠? 네. 로봇 팔들을 자기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막혔던 부분은 역시 AI 부재였다. 그 AI가 탑재됐기 때문에 비로소 슈밥이 2016년도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흘러가는 그런 물꼬를 트인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요. 테슬라 AI 데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